삼국지 제54권. 오국태는 절에서 신랑을 만나고 유황숙은 신방에서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다. 한편 공명은 노숙이 온 것을 듣고 현덕과 함께 성을 나가 영접하고 공관으로 데려가서 인사를 마쳤다. 노숙이 말하기를 주공께서 조카분의 별사를 들으시고 특별히 예물을 갖춰서 저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주유 도독도 유황숙과 제갈 선생께 뜻을 전해달라 거듭 부탁했습니다. 했다. 현덕과 공명이 일어나 살해하고 예물을 거두고 술을 내어 대접했다. 노숙이 말하기를 지난날 황숙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께서 돌아가시면 즉시 형주를 돌려주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공자께서 세상을 뜨셨으니 반드시 돌려주셔야겠는데 언제 돌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공께서 우선 한 잔 드시지요.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했다. 노숙이 억지로 몇 잔을 마시고 다시 말을 꺼내 묻자 현덕이 회답하지 못하는데 공명이 낯빛을 고쳐 말하기를 자경 노숙께서 아무래도 이치를 모르시나 보. 사람들에게 꼭 물어야겠소. 우리 고조 황제께서 뱀을 베고 의병을 일으켜 죄업을 세운 일에 지금에 이르렀소. 불행히 간웅들이 나란히 일어나서 각각 한 곳씩 차지하나 하늘의 도리는 돌고 돌아서 다시 정통으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 주인께서는 곧 중상 정왕의 후예이자 효공 황제의 현손이시며 지금 황상의 숙부이거늘 어찌 띠풀을 나누어 땅을 쪼개주지 못하시겠소. 하물며 유경승은 바로 우리 주군의 형이시니 동생이 형의 업을 잇는 것이 어찌 순리가 아니겠소? 그대 주인은 정당 땅의 작은 관리의 아들이고 원래 조정에 아무 공덕이 없었소. 이제 세력에 기대어 6군 81주를 점검하고 오히려 탐심이 채워지지 않아 한실의 땅을 병탄하려 하오. 유씨 천하에서 우리 주군의 성이 유씨지만 거꾸로 아무 지분이 없고 그대의 주인 손씨는 오히려 억지로 다퉈 가지려 하오. 게다가 적벽 싸움에서 우리 주군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장수들이 모두 명령을 수행하였거늘 어찌 오로지 동호의 힘뿐이겠소. 만약 내가 동남풍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주랑이 어찌 작은 계책이라도 써봤겠소. 강남이 일단 파탄이 났다면 이교가 동작궁에 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공들의 식구라 하더라도 역시 보존할 수 없었소. 방금 우리 주군께서 그 즉시 응답하지 않은 것은 자경을 고명한 선비라 여겨 구구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오. 공께서 살피지 못하심이 어찌 이렇게 심하시오? 했다. 한 차례 이야기하자 노자경 노숙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이 없다가 한참 지나 말하기를 공명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 걱정이오. 아무래도 이 노숙의 신상이 몹시 불편하겠소. 하니 공명이 말하기를 어디가 불편하겠소? 했다. 노숙이 말하기를 지난날 황숙께서 당랑에서 순환을 당하실 때 제가 공명을 모시고 강을 건너 우리 주공을 배웠소. 그 뒤 주공군 주유가 출병하여 형주를 취하려 하는 것을 또 이 노숙이 막았소. 공자께서 세상을 떠나서 형주를 돌려주기를 기다리라 지극히 설득한 사람도 역시 이 노숙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난 말씀에 응하지 않으니 어떻게 답변할지 저 노숙에게 가르쳐 주겠소? 우리 주공과 주공군 주유가 필시 죄를 물을 것인데 제가 죽는 것은 한스럽지 않으나 다만 동호를 성나게 만들어 창칼을 앞세워 쳐들어온다면 황숙 역시 형주의 편안히 앉아있을 수는 없고
공연이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될 따름이요. 했다. 공명이 말하기를 조조가 백만의 무리를 통솔하여 천자를 명분 삼아 출동했지만 나는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어찌 한낱 어린아이 같은 주랑을 두려워하겠소. 만약 선생 체면이 서지 않을까 걱정이면 내가 주군께 권하여 문서를 써서 잠시 형주를 빌리는 게 본심이라 하고 우리 주군께서 따로 성지들을 얻는 시기에 바로 동호에 돌려주겠다고 하겠소. 이런 방법이 어떻겠소? 하니 노숙이 말하기를 공명이 어디를 빼앗기기를 기다려서 우리 형주를 돌려주겠다고 하시오? 했다. 공명이 말하기를 중어는 서둘러 도모할 수는 없소. 서천은 유장이 유약하고 살이 분별을 못하니 우리 주군께서 장차 도모할 것이오. 만약 서천을 얻는다면 그때에 곧 돌려주겠소. 했다. 노숙이 어쩔 도리가 없어 받아들일 뿐이었다. 현덕이 친히 문서를 한 장 써서 서명을 했다. 보증인으로 제갈공명도 서명을 했다. 공명이 말하기를 저는 황숙의 사람이니 우리 쪽을 위해 보증 선 것 아니겠소? 자경 선생도 서명을 한다면 돌아가 오호를 만나도 보기 좋을 것이오. 하니 노숙이 말하기를 황숙은 곧 어질고 의로운 사람임을 제가 아는데 틀림없이 신의를 저버리는 일은 없겠지요? 했다. 주공께서 응낙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송곤에게 지시하여 여봉과 함께 돌아가 오호를 만나게 하십시오. 오호 앞에서 허락을 받고 나서 나를 골라 찾아가 혼인하십시오.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주유가 계책을 정하여 나를 해치려는데 어찌 몸을 함부로 위험한 곳에 들어가겠습니까? 했다. 공명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주유가 비록 계책을 잘 쓰나 어찌 능히 저 제갈량의 하림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계책을 써서 주유로 하여금 작은 꾀도 부리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오후의 누이는 주공을 모시게 하고 형주는 만에 하나도 잃지 않게 하겠습니다. 했다. 현덕이 의심하여 결심하지 못했다. 공명이 마침내 송곤에게 지시하여 강남으로 가서 혼인 문제를 말하게 했다. 송곤이 그 말에 따라 여범과 더불어 강남에 도착하여 송곤을 만나니 송곤이 말하기를 내 누이를 현덕과 혼인시키기를 바랄 뿐이지 다른 마음은 없소. 했다. 송곤이 절하여 살해하고 형주로 돌아와 현덕을 만나서 오호로가 오로지 주공께서 와서 결혼하기만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현덕이 의심하며 감히 가려고 하지 않는데 공명이 말하기를 제가 이미 3가지 계책을 정해 놓았는데 자룡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곧 조은을 가까이 불러서 귀에다 속삭여 말하기를 그대는 주공을 보호하여 동호회에 들어가되 이 3개의 비단주머니를 가지고 가시오. 주머니에 3가지 묘개가 들어있으니 차례대로 행하시오. 하고 곧 3개의 비단주머니를 조은에게 주어 몸에 단단히 지니게 했다. 공명이 먼저 사람을 동호회 보내 혼인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을 완비했다. 때는 건한 14년 서기 209년 겨울 10월이었다. 현덕이 좋은 송공과 더불어 빠른 배 10척을 타고 수행하는 500여인을 거느리고 형주를 떠나 남서로 출발했다. 형주의 일은 모두 공명의 재가를 받도록 했다. 현덕이 마음속으로 불만스럽고 불안했다. 남서주에 도착하여 강기슬게 배를 대자 조은이 말하기를 군사께서 분부하시기를 3가지 묘계를 차례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 도착했으니 우선 첫 번째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겠습니다. 했다. 이에 주머니를 열어 계책을 보더니 500수행 군사를 불러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분부했다. 군사들이 영을 받아 떠나자 현덕에게 먼저 교국로를 찾아가 만나라고 했다. 교국로는 바로 그 2 교씨의 부친으로 남서에 살고 있었다. 현덕이 경염당주 양을 끌고 술동이를 메고 가는 먼저 찾아가 절을 올리고 여범의 중매로 부인을 얻게 된 일을 이야기했다.
수행하는 500군사들은 모두 붉은 비단 옷을 입고 남서로 들어가 물건들을 사들이며 현덕이 동호회에 장가된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성안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을 알게 되었다. 송고는 현덕이 이미 도착한 것을 알고 여범에게 그를 맞이하여 우선 관사로 가서 쉬게 했다. 한편 교국로가 이미 현덕을 보고 나서 오국태를 불러들여 축하했다. 오국태가 말하기를 무슨 기쁜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니 교국로가 말하기를 영애가 이미 유현덕의 부인이 되기로 허락하여 이제 현덕이 도착했는데 무슨 까닭으로 속이시오? 했다. 오국태가 놀라 말하기를 이 늙은이는 모르는 일이오. 하고 사람을 보내 오후에게 그 허실을 묻게 하는 한편 먼저 사람들을 성안으로 보내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과연 그렇습니다. 사위가 이미 관역에서 쉬고 계십니다. 500 수행군사 모두가 성안에서 돼지와 양을 사들이고 과일을 잔뜩 마련하여 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 집안에서 중매를 선이는 여범이고 남자 집안에서는 송건인데 모두 관역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했다. 오국태가 깜짝 놀랐다. 잠시 뒤 송건이 후당에 들어와 모친을 만나자 오국태가 가슴을 치며 크게 울었다. 송건이 말하기를 모친께서 무슨 까닭으로 번뇌하십니까? 하니 오국태가 말하기를 내가 정말 이렇게 나를 하찮게 여기다니 내 언니가 임종하실 때 내게 뭐라 분부하셨느냐? 했다. 송곤이 놀라서 말하기를 모친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시지 어찌 이토록 괴로워하십니까? 하니 오국태가 말하기를 남자는 자라면 장가를 들어야 하고 여자는 자라면 시집을 가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치다. 내가 내 모친이니 그런 일은 마땅히 나에게 여쭈어 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네가 유현덕을 불러 내 사위로 삼으면서 어째서 나를 속이느냐? 그 딸은 분명 내 딸이다. 했다. 송건이 깜짝 놀라 묻기를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니 오국태가 말하기를 만약 모르게 하려면 아예 일을 하지 말아야지. 성안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줄 아느냐? 네가 정말 나를 속일 테냐? 했다. 교국로가 말하기를 이 늙은이도 진작에 알고서 지금 일부러 축하하러 왔소. 하니 송건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이것은 주유의 계책입니다. 형주를 취하려고 이것을 명분으로 유비를 유인하여 여기에 붙잡아두고 그와 형주를 맞바꾸려 합니다. 그가 따르지 않으면 먼저 유비를 참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책일 뿐 저의 참뜻은 아닙니다. 했다. 오국태가 크게 노하여 주유를 욕하기를 제놈이 육군 81주에 대도독을 맡고서도 이토록 형주를 취할 아무 계책을 못 세우고 도리어 내 딸을 명분으로 이용하여 미인계를 쓰다니 유비를 죽이면 내 딸은 과부가 될 테니 장래에 누가 와서 혼담을 꺼내겠느냐. 결국 내 딸은 한평생을 그르치겠구나. 너희들 정말 잘하는 짓이다. 하니 교국로가 말하기를 이런 계책으로 형주를 얻은들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오.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소? 말할 수 있지만 송건은 잠자코 아무 말이 없었다. 오국태가 입을 멈추지 않고 주위를 욕하니 교국로가 권하기를 일이 이왕 이렇게 됐으니 유황숙은 곧 한실의 종친이고 그를 정말로 사위로 맞아들이면 체면을 잃지 않는 것이 좋겠소. 했다. 송건이 말하기를 아마도 나이가 맞지 않습니다. 하니 교국로가 말하기를 유황숙은 당세의 호걸이니 그를 사위로 삼아도 영매 남의 누이 동생이 욕되지는 않소. 했다. 오국태가 말하기를 내가 아직 유황숙을 알지 못하니 내일 감노사에서 만나도록 약속을 잡아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 내 마음에 든다면 내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겠다. 했다. 송건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라 모친이 이렇게 말하니 곧 응낙하고 밖으로 나가 여범을 불러서 내일 감노사 방장 주지의 처소에서 연회를 베풀게 하라고 분부하고
오국태가 유비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범이 말하기를 가와에게 명하여 도수부 300을 거느리고 양쪽 행랑에 매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국태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면 신호소리에 맞춰 양쪽에서 일제히 물려나와 그를 잡게 하십시오. 하니 송곤이 곧 가와를 불러 미리 준비를 하라고 분부하고 오국태의 거동만 살폈다. 한편 교국로는 오국태를 작별하고 돌아가서 사람을 보내 현덕에게 알리기를 내일 오후 송곤과 오국태가 현덕을 친히 만날 것이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했다. 현덕이 송곤, 조운과 상의하자 조운이 말하기를 내일 모임은 흉한 일이 많고 좋은 일은 적으니 제가 500군사를 거느리고 보호하겠습니다. 했다. 다음 날 오국태와 교국로가 먼저 감로사 방장 주지의 처소에 좌정했다. 송곤이 한 무리 무사를 거느리고 뒤이어 도착하여 여범에게 지시하여 관역으로 가서 현덕을 초청하게 했다. 현덕이 속에 갑옷을 받쳐 입고 비단 도포를 입었다. 수행원들이 검을 등에 메고 바짝부터 따르고 말을 타고 감로사로 갔다. 조운이 완전 무장하여 500군사를 이끌고 수행했다. 절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서 먼저 송곤을 만났다. 송곤이 현덕의 의표, 용모와 행동거지가 비범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두려운 뜻이 있었다. 두 사람이 인사를 마치고 곧 방장으로 들어가 오국태를 만났다. 오국태가 현덕을 보더니 크게 기뻐하며 교국로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내 사윗감이요. 하니 교국로가 말하기를 현덕은 용봉, 용과 봉황의 모습과 제왕의 얼굴을 가졌소. 아울러 인덕을 천하에 떨치오. 국태께서 이런 훌륭한 사위를 얻다니 참으로 경아드릴 일이오. 했다. 잠시 뒤 조자룡이 검을 차고 들어와 현덕 곁에 시립했다. 오국태가 묻기를 이 사람은 누구요? 하니 현덕이 대답하기를 상산 조자룡입니다. 했다. 오국태가 말하기를 바로 당양 장판에서 아들을 품고 구한 사람이 아니오?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했다. 오국태가 말하기를 참으로 훌륭한 장군이오. 하고 곧 술을 내리자 조운이 현덕에게 말하기를 방금 제가 행랑 쪽을 순시해 보니 방 안에 도부스들이 매복해 있어 아무래도 좋은 뜻은 아닙니다. 국태께 고하십시오. 했다. 현덕이 이에 오국태의 자리 앞에 꿇어앉아 눈물을 흘리며 고하기를 유비를 죽이시려거든 이 자리에서 죽여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오국태가 말하기를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시오?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행랑에 도부수들을 몰래 숨겨두었으니 저를 죽일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했다. 오국태가 크게 노하여 송곤을 꾸짖기를 오늘 현덕이 내 사위가 되니 곧 나의 자식인 셈이다. 무슨 까닭으로 도부수들을 행랑에 매복했느냐? 하니 송곤이 모르는 일이라 하며 여범을 불러 물었다. 여범이 가와에게 미루니 오국태가 가와를 불러 꾸짖자 가와가 묵묵히 말이 없었다. 오국태가 호통을 쳐서 그를 참아라 하자 현덕이 고하기를 만약 대장을 참하면 혼인에 불리합니다. 제가 스라에 오래 머물기 어렵게 됩니다. 했다. 교국로로 권하자 오국태가 비로소 가와를 꾸짖어 물리쳤다. 도부스들이 모두 머리를 감싸주고 쥐처럼 달아났다. 현덕이 옷을 고쳐 입고 정각 아래로 나가니 마당에 돌덩이 하나가 있는 게 보였다. 종자가 차고 있던 검은 현덕이 뽑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며 말하기를 만약 이 유비가 형주로 되돌아가서 왕패지업, 왕업과 폐업을 이룰 운명이라면 이 검을 내리쳐 돌이 2조각 날 것이고 여기서 죽을 것이라면 검으로 돌을 쳐도 쪼개지지 않으리라. 하고 말을 마치고 손을 들어 검으로 내리치자 불꽃이 튀며 돌이 베어져 2조각이 되었다. 송건이 뒤에 있다가 이것을 보고 묻기를 현덕군께서 어째서 이 돌을 원망하시오?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제 나이 50에 가까우나 국가를 위해 도적의 무리를 뿌리 뽑지 못하여 마음이 늘 안쓰럽소. 이제 국대께서 저를 불러 사위로 삼아주시니 이는 평생의 드문 기회입니다. 방금 하늘에 물어 기룡화복을 점치며 조조를 깨뜨리고 한시를 중흥할 것이면 이 돌이 베어 갈라지라고 했소. 이제 과연 이러하군요. 했다. 송건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유비가 이런 말로써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역시 검을 뽑으며 현덕에게 말하기를 나도 또한 하늘에 물어 기룡화복을 점치겠소. 만약 조조 역적을 격파할 것이라면 역시 이 돌이 절달될 것이요. 했다. 속으로 몰래 기도하기를 다시 형주를 되찾아 동호를 왕성하게 일으킬 것이라면 돌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하고 손을 들어 검으로 내리치니 역시 큰 돌이 쪼개졌다. 지금도 그 당시 십자로 쪼개진 무늬에 한설인 돌이 아직도 있었다. 뒷사람이 이런 유적을 보고 시를 지어 찬양하기를 보금으로 내려치자 돌이 갈라져 쇳소리 울려 퍼지며 불꽃이 튀는구나. 두 왕조의 왕성함은 모두 하늘의 뜻이니 이로부터 하늘과 땅이 솥발처럼 나뉘었네 하였다. 두 사람이 검을 버리고 서로 이끌고 자리로 들어갔다. 다시 몇 차례 술이 돌자 송곤이 현덕에게 눈짓하여 현덕이 작별을 고하기를 제가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여 물러가고자 합니다. 하니 송곤이 절앞까지 환송을 나와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강산의 경치를 바라보았다. 현덕이 말하기를 이야말로 천하 제일의 강산이요 했다. 지금도 감로사 간판에 천하제일 강산이라 적혀 있다. 뒷사람이 시를 지어 찬양하기를 강산에 비가 개이자 푸른 산들 드러나니 여기에는 근심 없이 기쁘기 그지없었네. 옛날 영웅들이 응시하던 곳 바로 벼락만이 옛날 그대로 풍파를 견디고 있구나 했다. 두 사람이 함께 둘러볼 때 강바람이 거슬게 불어 파도가 큰 눈덩이가 구르듯 넘실대니 하얀 물결이 치솟아 하늘에 닿을 것 같았다. 문득 파도 위에 작은 배가 강물 위를 가는데 평지를 가는 듯했다. 현덕이 찬탄하기를 남인들은 배를 타고 북인들은 말을 탄다는 것을 과연 믿을 만하구나. 하니 송곤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유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말을 잘 타지 못할 것이라고 희롱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에 좌우에 명하여 말을 끌고 오게 하여 몸을 날려 말에 올라서 산 아래로 내달리더니 다시 채찍을 가하여 고개에 올라와서 웃으며 현덕에게 말하기를 남인들은 능히 말을 타지 못하오 했다. 현덕이 그 말을 듣더니 옷을 털고 뛰어올라 말 등에 타고 나는 듯이 산 아래로 달려갔다가 다시 말을 내달려 올라왔다. 두 사람이 산비탈에 말을 세우고 채찍을 들고 크게 웃었다. 지금도 이곳 지명이 주마파 말을 세운 비탈이다. 뒷사람이 시를 지어 이르기를 용 같은 말을 내달려 기계가 대단한데 두 사람 말굽비 나란히 산하를 바라봤네. 동호와 서촉이 왕패를 이루었지만 청고의 세월이 흘러간 뒤 주마파만 남아있구나 했다. 그날 두 사람이 말굽비를 나란히 하여 돌아왔다. 남서의 백성들이 축하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현덕은 관역으로 돌아가서 송곤과 상의했다. 송곤이 말하기를 주공께서는 오로지 교국로에게 간절히 요청하여 어서 혼인을 마쳐야 병고를 면할 수 있습니다. 했다. 다음 날 현덕이 다시 교국로의 저택을 찾아가 말에서 내렸다. 교국로가 맞이에 들여서 인사를 마치고 차를 마신 뒤 현덕이 고하기를 강동 사람들 가운데 저 유비를 해치려는 자가 많으니 아마 오래 머물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니 교국로가 말하기를 현덕께서 마음 놓으십시오. 제가 공을 위해 국대께 고하여 지켜드리리라 하겠습니다.
했다. 현덕이 절을 올려 살해하고 돌아갔다. 교국로가 오국태를 만나서 현덕이 사람들이 해칠까 두려워하여 빨리 돌아가려 한다고 말하니 오국태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내 사위를 누가 감히 해치려 하는가 하고 즉시 서원으로 들어가 잠시 머물게 하고 나를 택하여 혼인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현덕이 들어가서 오국태에게 고하기를 조은이 바깥에 있어 제가 불편하고 이곳 군사들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오국태가 모두 부중으로 들어와 쉬도록 지시하고 관역 안에는 머물지 못하게 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다. 현덕이 가만히 기뻐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크게 잔치를 열어 손부인과 현덕이 결혼했다. 밤이 되자 손님들이 흩어지고 두 줄로 붉은 등불을 들고 현덕을 맞이해 방으로 들어가니 등불 아래 창칼이 가득했다. 시중 드는 여종들이 모두 칼을 차고 양쪽으로 서 있었다. 현덕이 깜짝 놀라 넋이 나갔다. 이야말로 놀라 바라보니 시녀들이 칼을 비껴들고 서 있고 동호에서 복병을 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구나. 삼국지 제55권 현덕은 슬기롭게 손부인을 움직이고 공명은 두 번째로 주공군을 격분하게 만들다. 각설 현덕은 손부인의 방안 양쪽에 창칼이 숲처럼 늘어서 있고 시비들이 모두 검을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창백해졌다. 여자 집사가 나와 말하기를 귀인께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부인께서 어려서부터 무술을 좋아하여 거처에서 늘 시비들에게 검수를 시키는 것을 즐겨서 이렇습니다.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부인이 보고 즐길 일이 아니오. 내가 몹시 실망스러우니 잠시 물러가라 하시오. 하니 여자 집사가 손부인에게 아뢰기를 방 안에 병기들을 널어놓아 신랑께서 불안해하시니 이제 치우는 게 좋겠습니다. 했다. 손부인이 웃으며 말하기를 반평생을 전쟁터에서 사신 분이 아직도 병기가 무섭다고요? 하며 명을 내려 모조리 치우고 시비들에게도 검을 풀어놓고 시중을 들게 했다. 그날 밤 현덕이 손부인과 혼례를 치르고 둘이 정을 통하여 즐겁고 흡족했다. 현덕이 또 한동과 비단을 시비들에게 나눠주어 그들의 마음을 사고 먼저 송곤에게 지시하여 형주로 돌아가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다. 이로부터 며칠을 잇따라 술을 마셨고 오국태도 아주 경애했다. 한편 송곤은 사람을 시상군으로 보내 주위에게 알리기를 내 모친이 강력히 주장하여 내 누이 동생을 이미 유비에게 시집 보냈소. 뜻밖의 농가 성진, 거짓말이 참말이 되었소. 이 일을 어떻게 되돌리겠소? 하니 주유가 듣고 크게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고 밀서를 써서 그 심부름꾼에게 주어 되돌아가서 송곤을 만나게 했다. 송곤이 밀서를 뜯어보니 밀서에 대략 이르기를 제가 도모한 일이 이렇게 뒤집힐 줄 몰랐습니다. 이미 농가 성진이 되었으니 이것을 이용해 계책을 써야 합니다. 유비는 용맹한 영웅의 면모가 있고 관우, 장비, 조은 같은 장수가 있을 뿐더러 제갈량이 계책을 잘 쓰니 결코 남의 밑에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그를 동호 땅에 연금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으니 공시를 성대히 지어 그 마음속 의지를 꺾으십시오. 미녀들과 좋아하는 물건을 많이 보내어 그의 이목을 즐겁게 하십시오. 관우, 장비와의 정을 갈라놓고 제갈량과의 약속을 멀리 떼어놓아 각각 한 곳에 두고 그런 뒤에 병력으로서 공격하면 대사가 정해질 것입니다. 지금 만약 그를 풀어주면 아마도 교룡이 구름과 비를 얻음이니 결국 연못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명공께서 심사숙고하소서. 했다. 송곤이 보고 나서 밀서를 장소에게 보이자 장소가 말하기를 공군의 계책이 바로 제 뜻과 맞습니다. 유비는 출신이 미천하고 천하를 분주히 다니느라 아직 부귀를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 화려하고 큰 집에서 자녀와 재물을 향유하게 하면 자연히 공명, 관우, 장비 등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서로 원망하게 만든 뒤에 형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공께서 공군의 계책에 따라 빨리 진행하십시오. 했다. 송곤이 크게 기뻐하여 그날로 바로 동부, 동쪽 관청을 수리 정비하고 꽃과 나무를 널리 심고 각종 기물을 성대히 갖춰서 현덕과 누이를 청하여 거주하게 했다. 또한 여자 약사 수십 명과 아울러 금과 옥, 화려한 옷과 각종 좋은 물건들을 더해 주었다. 오국태는 송곤의 좋은 뜻으로만 알아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현덕이 과연 음악과 여색에 빠져 형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조우는 500군사와 더불어 동부 앞에 머물며 하루 종일 아무 할 일이 없어 다만 성 밖으로 나가 활을 쏘고 말을 달릴 뿐이었다. 점점 연말이 다가오는데 조운이 갑자기 깨닫기를 공명이 분부하며 내게 비단 주머니 3개를 주었는데 남서에 도착하면 첫 번째 주머니를 열라 하였고 연말이 되면 두 번째 주머니를 열라 하였다. 위급하여 아무 대책이 없을 때가 되면 세 번째를 열라 하였다. 이 안에 신출 귀몰할 계획이 있을 테니 주공을 보호하여 귀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올해가 곧 끝나려 하는데 주공께서 여색에 탐닉하여 만날 수도 없으니 어찌 두 번째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고 그 계책을 실행하지 않겠는가 하고 곧 그것을 뜯어 살펴보니 참으로 신묘한 계책이 들어있었다. 그날 바로 동부로 서둘러 가서 현덕을 만나고자 했다. 시비가 아뢰기를 조자룡이 긴급히 일이 있어 귀인께 알리려 왔다 합니다. 하니 현덕이 불러들여서 물었다. 조운이 놀란 척하며 말하기를 주공께서 화려한 집에 깊이 머무시며 형주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무슨 일로 이렇게 놀라게 하시오? 했다. 조운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 공명이 사람을 보내 알리기를 조조가 적벽대전에 한을 갚겠다며 정병 50만을 일으켜서 형주로 쳐들어와서 매우 위급하니 청컨대 주공께서 바로 돌아오시라고 합니다.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반드시 부인과 상의해야겠소. 하니 조운이 말하기를 만약 부인과 상의하시면 필시 주공을 돌아가시게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부인께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바로 길을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지체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그대는 우선 잠시 물러가시오. 내 나름대로 방법이 있소. 했다. 조운이 일부러 몇 번이나 조르고서 물러났다. 현덕이 들어가 손부인을 만나서 가만히 눈물을 떨구자 손부인이 말하기를 부군께서 무슨 까닭으로 번뇌하십니까?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내 한 몸이 타향으로 떠돌다가 평생 어버이를 모시지 못한 데다 조상의 제사도 못 올리니 곧 대역 불효요. 이제 설이 가까워 오니 내 마음이 우울하고 즐겁지 않구려. 하니 손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내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조자룡이 형주의 위급을 아뢰어 당신이 돌아가고자 하여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군요. 했다. 현덕이 무릎을 꿇고 알려 말하기를 부인께서 이미 아시거늘 내 어찌 감히 부인을 속이겠소. 내가 떠나고 싶지 않으나 형주를 잃게 만들면 천하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오. 떠나자니 부인과 아쉽게 이별해야 하오. 그래서 번뇌하오. 했다. 손부인이 말하기를 첩이 이미 부군을 모시게 되었으니 부군께서 가시는데도 첩도 당연히 따라야지요.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부인의 마음이 비록 이와 같으나 국태와 오후께서 어찌 부인이 가는 것을 용납하겠소. 부인께서 유비를 가련히 여기시면 잠시 작별하게 해주시오. 했다. 말을 마치고 눈물이 비오듯이 했다. 손부인이 권하기를 부군께서 번뇌하지 마시오. 첩이 마땅히 모친께 애써 고하여 반드시 첩과 부군이 함께 떠나도록 우리를 놓아주게 하겠소.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설사 국대께서 기꺼이 용납하시더라도 오후께서 틀림없이 막을 것이요. 했다. 손부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하기를 첩과 부군이 설날에 할애드릴 때 강변에서 조상제사를 올린다고 핑계대고 알리지 않고 떠나는 것은 어떻겠소? 하니 현덕이 다시 무릎을 꿇고 살해하여 말하기를 그렇게만 해주시면 죽어도 은혜를 못 잊을 것이오. 절대 누설해선 안 돼오. 했다. 둘이 상의를 마치고 현덕이 은밀히 조언을 불러 분부하기를 설날에 그대는 먼저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가서 큰 길에서 기다리시오. 내가 조상 제사를 핑계로 부인과 함께 달아나야겠소. 하니 조은이 응낙했다. 건한 15년 봄 정월 원단에 오후 송군이 문무관리를 당상에 크게 불러 모았다. 현덕이 손부인과 들어가 국태에게 절했다. 손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이 조상들의 묘소가 모두 탁군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슬퍼해 마지 않습니다. 관리들이 현덕과 손부인이 달아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됐을 때였다. 송곤에게 보고하려 하나 그가 취하여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겨우 잠에서 깨어난 것이 이미 오경 새벽 4시경이었다. 다음 날 송건이 현덕이 달아난 것을 들어 알고 급히 문무 관리들을 불러 상의했다. 장소가 말하기를 오늘 이 사람이 달아나면 조만간 반드시 재앙이 생길 테니 어서 뒤쫓아야 합니다. 했다. 송건이 진무와 반장에게 정예병 500을 골라서 밤낮 없이 힘써 뒤쫓아 잡아오라고 명했다. 두 장수가 명을 받아 떠났다. 송건이 현덕을 깊이 원망하여 탁자 위에 옥 벼르를 내던져서 산산조각이 났다. 정보가 말하기를 주공께서 노기가 하늘을 찔러 진무와 반장이 그를 잡을 수 없음을 헤아리지 못하셨습니다. 하니 송곤이 말하기를 어찌 감히 내 명령을 어기려 하오. 했다. 정보가 말하기를 군주 제우의 딸 곧 손부인께서 어려서부터 무술을 좋아하시고 엄숙하고 굳세며 바른지라 장수들이 모두 무서워합니다. 이미 기꺼이 유비를 따라가셨으니 틀림없이 그와 한마음으로 떠나셨습니다. 뒤쫓는 장수들이 군주 손부인을 배우면 어찌 손을 쓰겠습니까? 했다. 송곤이 크게 노하여 차고 있던 검을 뽑아들고 장흠과 주태를 불러 명령하기를 그대 두 사람은 이 검을 들고 가서 내 누이 동생과 유비의 목을 취하여 오시오. 명령을 어기는 자는 선체로 잠하시오. 했다. 장흠과 주태가 명을 받들어 뒤따라 삼천군사를 이끌고 추격했다. 한편 현덕은 채찍을 가하고 말굽비를 늦추어 길을 서둘러 그날 밤 2차례 잠시 쉬었을 뿐 갈 길을 재촉했다. 점점 시상군 경계에 가까워지자 멀리 뒤쪽에서 먼지가 크게 일어나는데 추격병이 다다랐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현덕이 황망히 조은에게 묻기를 추격병이 이미 이르렀으니 어찌해야겠소? 하니 조은이 말하기를 주공께서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를 맡겠습니다. 했다. 앞쪽에 산기슭을 돌아가자 한 무리의 군사가 길을 막아섰다. 앞장선 2명의 대장이 성난 목소리로 높이 외치기를 유비는 어서 말에서 내려 포박을 받으라. 내가 주도독의 장령을 받들어 지켜 기다린 지 오래다. 했다. 원래 주유가 현덕의 탈주를 두려워하여 먼저 서성과 정봉을 시켜 삼천군사를 거느리고 요충지에 주둔하여 대기하게 했다. 너희는 단지 주도독만 무섭지 나는 두렵지 않냐? 주유가 너희를 죽인다면 나는 어찌 주유를 죽이지 못하겠느냐? 하며 주유를 한바탕 크게 욕하고 호통쳐서 수레를 밀어 전진하게 했다. 서성과 정봉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랫사람이거늘 어찌 감히 부인을 거스르겠는가 했다. 게다가 조은이 잔뜩 노기를 품고 있는 게 보여서 할 수 없이 병력을 멈춰 세우고 큰 길을 열어서 지나가게 했다. 겨우 5, 6리를 못 가서 배후에서 진무와 반장이 뒤쫓아 이르렀다. 서성과 정봉이 그 일을 자세히 말하자 진무와 반장 두 장수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그를 놓아줘서 가게 한 것은 틀렸소.
우리 두 사람은 오후에 지시를 받들어 특별히 그를 잡아서 돌아가려고 왔소. 했다. 이에 내 장수가 병력을 모아 길을 나서서 뒤쫓아왔다. 현덕이 한창 가고 있는데 문득 뒤에서 함성이 크게 이는 것이 들렸다. 현덕이 다시 손부인에게 고하기를 뒤쪽에서 추격병이 다시 오는데 어찌해야겠소? 하니 손부인이 말하기를 부군께서 먼저 가십시오. 제가 조자룡과 더불어 뒤를 맡겠습니다. 했다. 현덕이 먼저 300군사를 이끌고 강깃을 쪽으로 떠났다. 자룡이 수레 옆에서 말고삐를 잡아 말을 세우고 사졸들을 전개하여 그 장수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내 장수가 손부인을 발견하고 말에서 내려 손을 모으고 섰다. 손부인이 말하기를 찐무와 반장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소? 하니 두 장수가 대답하기를 주공의 명을 받들어 부인과 현덕을 모시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했다. 손부인이 정색하여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 필부 패거리가 우리 남매를 이간하여 화목하지 못하게 할 셈이냐. 나는 이미 타인에게 시집갔으니 오늘 형주로 가는 것이 결코 다른 사람과 사통하여 달아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부부더러 형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모친의 뜻을 받든 것이다. 네, 오라버님이 오셨더라도 역시 마땅히 예의를 차려서 남편을 따라갈 것이다. 너희 두 사람이 군대의 위세를 믿고서 나를 살해할 셈이냐? 했다. 욕을 먹은 네 사람이 서로 엿보며 각자 생각하기를 그들은 만년이 지나도 남매다. 게다가 오국태가 책임지고 결정한 것인데 오호는 매우 효성스러운 사람이니 어찌 모친의 말씀을 거스르겠는가. 내일이라도 낯빛을 바꾸면 바로 우리가 그른 것이다. 인정을 베품만 못하리라 했다. 게다가 군중의 현덕은 안 보이고 다만 조은이 눈을 부릅뜨고 눈썹을 치켜 세운 채 싸우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라 이들 네 장수는 예 하며 물러갔다. 손부인이 명하여 수레를 밀고 곧 길을 갔다. 서성이 말하기를 우리 네 사람 함께 가서 주 도독을 뵙고 이 일을 아랩시다. 했다. 너희는 단지 주 도독만 무섭지 나는 두렵지 않냐? 주유가 너희를 죽인다면 나는 어찌 주유를 죽이지 못하겠느냐? 하며 주유를 한바탕 크게 욕하고 호통쳐서 수레를 밀어 전진하게 했다. 서성과 정봉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랫사람이거늘 어찌 감히 부인을 거스르겠는가 했다. 게다가 조은이 잔뜩 노기를 품고 있는 게 보여서 할 수 없이 병력을 멈춰 세우고 큰 길을 열어서 지나가게 했다. 겨우 5, 6리를 못 가서 배후에서 진무와 반장이 뒤쫓아 이르렀다. 서성과 정봉이 그 일을 자세히 말하자 진무와 반장 두 장수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그를 놓아줘서 가게 한 것은 들렸소. 그대들이 그를 놓아줘서 가게 한 것은 들렸소. 우리 두 사람은 오후에 지시를 받들어 특별히 그를 잡아서 돌아가려고 왔소. 했다. 이에 내 장수가 병력을 모아 길을 나서서 뒤쫓아왔다. 현덕이 한창 가고 있는데 문득 뒤에서 함성이 크게 이는 것이 들렸다. 현덕이 다시 손부인에게 고하기를 뒤쪽에서 추격병이 다시 오는데 어찌해야겠소? 하니 손부인이 말하기를 부군께서 먼저 가십시오. 제가 조자룡과 더불어 뒤를 맡겠습니다. 했다. 현덕이 먼저 300군사를 이끌고 강깃을 쪽으로 떠났다. 자룡이 수레 옆에서 말고삐를 잡아 말을 세우고 사졸들을 전개하여 그 장수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내 장수가 손부인을 발견하고 말에서 내려 손을 모으고 섰다. 손부인이 말하기를 찐무와 반장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소? 하니 두 장수가 대답하기를 주공의 명을 받들어 부인과 현덕을 모시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했다. 주공의 명을 받들어 부인과 현덕을 모시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했다.
손부인이 정색하여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 필부 패거리가 우리 남매를 이간하여 화목하지 못하게 할 셈이냐. 나는 이미 타인에게 시집갔으니 오늘 형주로 가는 것이 결코 다른 사람과 사통하여 달아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부부더러 형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모친의 뜻을 받든 것이다. 네, 오라버님이 오셨더라도 역시 마땅히 예의를 차려서 남편을 따라갈 것이다. 너희 두 사람이 군대의 위세를 믿고서 나를 살해할 셈이냐? 했다. 욕을 먹은 네 사람이 서로 엿보며 각자 생각하기를 그들은 만년이 지나도 남매다. 게다가 오국태가 책임지고 결정한 것인데 오호는 매우 효성스러운 사람이니 어찌 모친의 말씀을 거스르겠는가. 내일이라도 낯빛을 바꾸면 바로 우리가 그른 것이다. 인정을 베푼만 못하리라 했다. 게다가 군중의 현덕은 안 보이고 다만 조은이 눈을 부릅뜨고 눈썹을 치켜 세운 채 싸우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라 이들 네 장수는 예 하며 물러갔다. 손부인이 명하여 수레를 밀고 곧 길을 갔다. 서성이 말하기를 우리 네 사람 함께 가서 주 도독을 뵙고 이 일을 아랩시다 했다. 삼국지 제56권 조조는 동작대에서 큰 잔치를 열고 공명은 세 번째로 주유를 환하게 하다. 각설 주유는 제갈량이 미리 매복한 관우 황충 위원의 세 갈래 군마에게 일격을 당하여 대패했다. 황계와 한당이 급히 고하여 배에 태우지만 꺾인 수군들이 무수했다. 멀리 현덕과 손부인의 거마와 하인들이 모두 산꼭대기에 머무는 게 보이는데 주유가 어떻게 화나지 않겠는가. 화살 맞은 상처가 아직 낫지 않은 채 노기가 치솟으니 상처 입구가 갑자기 터져서 땅에 쓰러져 혼절하였다. 장수들이 구하여 깨어서 배를 타고 달아났다. 공명이 뒤쫓지 말라 지시하고 현덕과 더불어 형주로 돌아가 축하하고 장수들에게 상을 내렸다. 주유는 시상으로 돌아가고 장흠은 일행의 인마들은 남서로 돌아가 송곤에게 보고했다. 송곤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정보를 도덕으로 삼아 병력을 일으켜 형주를 취하고자 했다. 주유 또한 글을 올려 병력을 일으켜 원한을 풀기를 청했다. 장소가 간하기를 안 됩니다. 조조가 밤낮으로 적벽의 한을 풀 것을 생각하나 손건과 유비가 한마음인 것이 두려워 아직 감히 기병하지 못합니다. 이제 주공께서 만약 한때의 분노로서 형주를 삼키려 하면 조조가 반드시 빈틈을 노려 쳐들어올 테니 나라의 형세가 위급해집니다. 했다. 고흥이 말하기를 호도에서 어찌 이곳에 접자를 두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송건과 유비가 화목하지 못함을 알면 조조가 반드시 사람을 보내 유비와 몰래 결합할 것이고 유비는 동호가 두려워 조조에게 투항하고 맙니다. 만약 이러면 강남이 어느 때에 안정되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계책은 사람을 허도로 보내 표를 올려 유비를 형주목으로 삼는 것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조조가 이를 알면 두려워서 감히 병력을 동남쪽에 가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유비가 주공에게 원한을 품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뒤 신복을 써서 방간직에 이간책으로서 조조와 유비가 서로 공격하게 하고 그 틈을 타서 도모하는 것이 득이 됩니다. 했다. 송건이 말하기를 원탄 고흥의 말씀이 아주 좋소. 다만 누구를 사자로 보내야겠소? 하니 고흥이 말하기를 이곳에 있는 한 사람을 조조가 경모하니 그를 보내면 됩니다. 했다. 송곤이 누구냐고 묻자 고몽이 말하기를 화음이 여기에 있는데 왜 보내지 않습니까? 하니 송곤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표를 갖고 허도로 가게 했다. 화음이 명을 받들어 길을 떠나서 곧장 허도에 당도하여 조조를 만나려 했다.
조조가 업군의 신하들을 모아 동작대를 완공한 것을 축하한다는 것을 알고 화음이 업군으로 가서 만나기를 기다렸다. 조조가 적벽패전 이후에 늘 복수를 생각했으나 다만 송공과 유비가 힘을 합칠까 의심하여 감히 함부로 진군하지 못했다. 이때가 건한 15년 봄인데 동작대를 완공했다. 조조가 문무관리를 업군에서 크게 모아 연회를 베풀어 축하했다. 동작대는 장하에 바로 임했는데 중앙이 동작대이고 왼쪽에는 옥룡대이며 오른쪽에는 금봉대인데 각각 높이가 10길이다. 위로 다리 2개를 가로질러서 서로 통하게 하고 궁전에 크고 많은 건물을 금색과 푸른색으로 지장하여 번쩍였다. 이날 조조가 머리는 보석을 박아 넣은 금관을 쓰고 몸에는 녹색 비단 도포를 입고 옥대를 두르고 진주로 꾸민 신발을 신고 높은 곳에 앉았다. 문무관리들이 대 아래 모시고 섰다. 조조가 무관들의 활쏘기 시합을 보려고 근시에게 시켜 서천의 붉은 비단으로 만든 점포 한 보를 늘어진 버드나무가지에 걸어 그 밑에 관역을 놓고 100보 떨어진 곳을 경계로 삼았다. 무관들을 2 대열로 나누어 조씨 종족들은 모두 붉은 점포를 입고 나머지 장사들은 녹색 점포를 입었다. 각각 장식한 활과 좋은 화살을 가지고 안장에 걸터 앉아 말고삐를 잡고 서서 지휘를 기다렸다. 조조가 명령하기를 활을 쏴서 관역의 붉은 중심을 맞히는 자에게 즉시 비단 점포를 주겠으나 맞히지 못하면 벌물을 한 잔 내리겠소. 했다. 호령이 막 떨어지자 홍포 대열 가운데 한 소년 장군이 말을 몰아나왔다. 모두 바라보니 바로 조조의 조카 조유다. 조유가 나는 듯이 말을 몰아 왕래하며 3차례 빨리 달리며 화살을 매겨 활을 힘껏 당기니 한 화살이 날아가 붉은 중심에 명중했다. 징소리와 북소리가 일제히 울리고 모두들 갈채했다. 조조가 대위에서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가 우리 집 천리를 달릴 망아지로구나 하고 막 사람을 시켜 비단 점포를 조유에게 주려 하는데 녹포 대열에서 일기가 나는 듯이 튀어나와 외치기를 승상의 비단 점포는 마땅히 종족 밖의 성을 가진 사람이 먼저 가져가게 양보해야 합니다. 같은 종족의 사람이 새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했다. 조조가 그 사람을 보니 바로 문빙이었다. 관리들이 말하기를 또 문중업 문빙의 활솜씨를 봅시다. 했다. 문빙이 활을 집어들고 말을 내달려 화살을 날리니 역시 붉은 중심을 맞췄다. 모두들 갈채하고 진과 북을 일제히 울렸다. 문빙이 크게 외치기를 어서 금포를 가져오너라. 하니 홍포대열 가운데 또 한 장수가 말을 내달려 나오며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문열 조휴가 먼저 쐈건을 그대가 어찌 빼앗으려 하시오. 내가 그대의 화살을 2쪽으로 갈라주겠소. 하고 활을 힘껏 당겨 화살을 쏘자 역시 붉은 중심을 맞췄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며 갈채했다. 그 사람을 보니 바로 조홍이었다. 조홍이 바야흐로 비단 점포를 취하려는데 녹포 대열에서 다시 한 장수가 튀어나와 활을 쳐들며 외치기를 3 사람의 활솜씨를 어찌 좋게 빼어나다 하겠소. 내가 쏘는 것을 보시오. 했다. 모두가 보니 바로 장압이었다. 장압이 말을 달리며 몸을 뒤집어 뒤쪽으로 화살을 쏘아 역시 붉은 중심을 맞췄다. 4발의 화살이 가지런히 붉은 중심에 모여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뛰어난 활솜씨오. 하니 장압이 말하기를 비단 점포는 모름지기 내 것이오. 했다.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홍포 대열에서 한 장수가 나는 듯이 말을 내달려 나와 크게 외치기를 그대의 몸돌려 쏘기를 어찌 좋기 경이롭다 하겠소? 내가 붉은 중심을 쏴 맞히는 것을 보시오. 했다. 모두 바라보니 바로 하우연이었다. 하우연이 말을 달려 경계에 이르더니 몸을 돌려 화살을 쏘자 화살 4개 사이에 바로 가운데를 맞췄다. 진과 북을 일제히 울렸다.
하우연이 말굽비를 잡아 세워 활을 잡고 크게 외치기를 이 화살로 비단 점포를 빼앗을 만하지 않소? 하니 녹포 대열에서 한 장수가 그 소리에 맞춰 튀어나와 크게 외치기를 비단 점포는 이 서왕에게 남겨두시오 했다. 하우연이 말하기를 그대는 무슨 활솜씨로 내 비단 점포를 빼앗겠단 말이오? 하니 서왕이 말하기를 그대가 붉은 중심에 명중한 것만으로도 뛰어나다고 하기에는 부족하오. 내가 비단 점포를 차지하는 것을 보시오. 하고 활을 들어 화살을 매겨 멀리 버들가지를 향해 쏘자 바로 버들가지가 끊어져 비단 점포가 땅에 떨어졌다. 서왕이 재빨리 비단 점포를 취하여 몸에 걸치고 대 앞까지 말을 달려 인사말을 하기를 승상의 점포 감사합니다. 했다. 조조와 관리들이 모두 칭찬하고 부러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서왕이 말머리를 돌리려 하자 대옆에서 녹포 장군 하나가 맹렬히 뛰어나와 크게 외치기를 그대가 금포를 어디로 가져갈 셈이냐? 어서 내게 내놓아라. 했다. 사람들이 보니 바로 허저였다. 서왕이 말하기를 비단 점포는 여기에 있다. 그대가 감히 강탈할 셈이냐? 하니 허저가 대꾸도 없이 말을 내달려 비단 점포를 탈취하려 했다. 두 말이 접근하자 서왕이 활로 허저를 치니 허저가 한 손으로 활을 잡아 그것으로 서왕을 안장에서 끌어당겼다. 서왕이 급히 활을 버리고 몸을 뒤집어 말에서 내리고 허저도 뒤따라 말에서 내렸다. 둘이서 붙들고 싸웠다. 조조가 서둘러 사람을 보내 뜯어말렸다. 비단 점포는 이미 갈갈이 찢겼다. 조조가 두 사람을 모두 대 위로 오르게 했다. 서왕은 눈썹을 치켜 올려 눈을 부릅뜨고 허저는 이를 박박 깔았다. 각자 싸울 기세였다. 조조가 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다만 그대들의 용맹을 보고자 했을 따름이요. 어찌 비단 점포 한 벌이 아깝겠소. 하고 곧 장수들 모두를 대 위로 오르게 하여 각각 촉당에서 나는 비단 한 필씩을 하사했다. 장수들이 각각 칭송하고 살해했다. 조조가 명하여 각각 서열에 따라 앉았다. 음악을 연주하고 사내 진미를 차리게 했다. 문무 관리들이 곧 차례대로 술잔을 들고 서로 술을 주고받았다. 조조가 문관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무장들은 이미 말 달리며 활쏘기를 즐겨 용맹을 드러냈소. 콩들은 모두 박학다식한 사람으로서 이 높은 데에 올라 가히 아름다운 문장으로서 한때의 아름답고 즐거운 일을 기리지 않겠소? 하니 관리들이 모두 몸을 숙여 말하기를 바라건대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했다. 그때 왕량, 종료, 왕창, 진림 등 한무리 무관들이 시와 문장을 바쳤다. 시 가운데 조조의 공덕이 우뚝 높아서 천명을 받음이 합당하다고 칭송하는 것이 많았다. 조조가 쭉 훑어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콩들이 아름답게 지었으나 지나치게 칭찬하였소. 나는 본래 우매하고 고루한데 효령가로 청과되었소. 뒤에 천하대란을 만나 초땅의 동쪽 50리에 집을 지어 봄, 여름에 독서하고 가을, 겨울에 사냥하며 천하가 평안해지기를 기다려 벼슬길에 나서려 했을 뿐이요. 뜻하지 않게 조정에서 나를 점군 교의로 삼으니 결국 그 뜻을 받고 오로지 국가를 위하여 도적을 토벌하여 공을 세우려 하고 죽은 뒤 묘비에 한나라 옛 정서장군 조호의 무덤이라 적기를 평생의 소원으로 만족하기로 했소. 몸소 동탁을 토벌하려 마음먹고 황건적을 섬멸한 이래 원수를 제거하고 여포를 격파하고 원소를 멸망시키고 유표를 평정하여 마침내 천하를 평안하게 했소. 이 몸은 재상의 지위에 올라 신하로서 가장 귀하게 되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소? 만약 국가에 나 한 사람이 없었다면 참으로 몇 사람이나 황제를 칭하고 왕을 칭하였을지 모르오. 어떤 사람은 나의 권한이 막중한 것을 보고 망령되이 추측하여 나에게 다른 야심이 있는가 의심하나 이것은 크게 잘못 본 것이오. 나는 항상 공자께서 문왕의 지극한 덕을 칭송한 것을 유념하여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
다만 병사들을 다른 이에게 위임하고 내가 책봉받은 무평호해지기로 돌아가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오. 일단 병권을 놓아버리면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것이 참으로 걱정스럽소. 내가 패하면 곧 국가가 기울어 위태로우니 허명에 연연하다가 실제 재앙에 처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오. 공들은 틀림없이 나의 뜻을 모를 것이오. 했다. 모두들 일어나 절하며 말하기를 비록 이윤 주공일지라도 승상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했다. 뒷사람이 시를 지어 이르기를 주공이 유언비어를 두려워하고 왕망이 겸허히 선비를 받들었다네. 가령 그때 몸은 죽었다 하더라도 이제껏 그 진위를 누가 있어 알리오. 했다. 조조가 잇따라 술잔을 들이켜서 저도 모르게 깊이 취하여 좌우를 불러 붓과 벼르를 받치게 해서 역시 종각대 시를 지으려 했다. 막 붓을 대려는 순간 문득 보고하기를 동호에서 화음을 사자로 보내어 표를 올려 유비를 형주목으로 삼기를 주청합니다. 송고는 누이를 유비에게 시집 보내어 한수 상류 지역 구군의 태반이 이미 유비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했다. 조조가 이를 듣고 손발이 당황하여 붓을 땅에 던졌다. 정욱이 말하기를 승상께서 10,000명의 군사 가운데서 화살과 돌이 교차하여 공격할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유비가 형주를 얻은 것을 듣고서 무슨 까닭으로 이토록 놀라십니까? 하니 조조가 말하기를 유비는 사람 가운데 용이지만 평생 물을 만나지 못했소. 이제 형주를 얻은 것은 공궁하던 용이 큰 바다에 들어감과 같소. 내가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소. 했다. 정욱이 말하기를 승상께서 화음이 온 뜻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니 조조가 말하기를 알지 못하오. 했다. 정욱이 말하기를 송고는 본래 유비를 경계하여 출병하여 그를 공격하려 합니다. 다만 승상께서 그 빈틈을 타고 쳐들어올까 두려워서 화음을 사자로 보내 표를 올려 유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비를 안심시키고 승상의 소망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했다. 조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기를 그렇소. 하니 정욱이 말하기를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송공과 유비가 서로 다투게 만들고 승상께서 그 틈을 타서 도모하시면 북을 한번 쳐서 두 적을 모두 격파할 수 있습니다. 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여 곧 그 계책을 묻자 정욱이 말하기를 동호에서 의지하는 사람은 주유입니다. 승상께서 이제 표를 올려 주유를 남군 태수로 정보를 강하 태수로 주청하시고 화음을 조정에 남겨 중용하시면 주유는 반드시 유비와 원수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들의 다툼을 틈타서 도모하는 것이 역시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 조조가 말하기를 중독 정욱의 말이 바로 나의 뜻과 합치하오 하고 곧 화음을 대위로 불러 올려서 상을 크게 내렸다. 그날 연회를 마치고 조조가 문무 관리들을 이끌고 허창으로 돌아가서 표를 올려 주유는 남군을 총괄하는 대수로 정보는 강하 태수로 주청했다. 화음은 대리시경, 형벌 담당으로 삼아 허도에 머물게 했다. 사자가 명을 받아 동호에 이르러 주유와 정보가 각각 관직을 받았다. 주유가 이미 남군을 다스려서 더욱 복수를 생각하여 곧 오후 송곤에게 글을 올려 노숙과 더불어 형주를 탄환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를 간청했다. 송곤이 이에 노숙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는 지난날 형주를 유비에게 빌려주기를 보증했지만 이제 유비는 자꾸 미루며 돌려주지 않으니 언제까지 기다리겠소? 하니 노숙이 말하기를 문서에 명백히 써놓았으니 서천을 얻는 대로 바로 돌려줄 것입니다. 했다. 송곤이 꾸짖기를 서천을 취한다고 말만 했지 지금까지 병력을 움직이지 않는데
이러다 늙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소. 하니 노숙이 말하기를 바라건대 제가 가서 말해보겠습니다. 하고 곧 배를 타고 형주로 찾아갔다. 한편 현덕은 공명과 더불어 형주에서 널리 식량과 마초를 모으고 군사와 말을 조련하니 원군의 선비들이 귀부했다. 문득 노숙의 도착을 알리니 현덕이 공명에게 묻기를 자경 노숙이 이렇게 오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하니 공명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송건이 표를 올려 주공을 형주목으로 주청했으나 이것은 조조의 계책일까 걱정입니다. 조조가 주유를 남군 태수로 봉하니 이것은 우리 두 편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는 중간에서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노숙이 이렇게 찾아오니 이 또한 주유가 이미 태수의 직위를 받아 형주의 사정을 탐색하고자 함입니다.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어떻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공명이 말하기를 만약 노숙이 형주의 일을 제기하면 주공께서는 바로 목 놓아 크게 우십시오. 울음이 애절해지면 제가 나와 설명하고 달래겠습니다. 했다. 계책을 정해놓고 노숙을 맞이해 부중으로 불러 인사를 마치고 자리를 권하자 노숙이 말하기를 오늘날 황수께서 동호에서 아내를 맞이하셨으니 바로 이 노숙의 주인이시거늘 어떻게 감히 안겠습니까? 하니 현덕이 웃으며 말하기를 자경은 나와 오래 사귀었는데 어찌 지나치게 겸명하시오 했다. 노숙이 이에 바로 앉아 차를 마시고 나서 말하기를 지금 오후에 명을 받들어 오로지 형주의 일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황수께서 빌리신 지 오래나 아직 돌려주지 않으십니다. 이제 양가가 결혼을 하였으니 당연히 친척 사이의 정리와 체면을 봐서라도 어서 돌려주십시오. 하니 현덕이 그 말을 듣더니 낯을 가리고 크게 울었다. 노숙이 놀라 말하기를 황수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니 현덕이 통곡을 그치지 않는데 공명이 병풍 뒤에서 나와 말하기를 제가 들은 지 오래요. 자경은 주공께서 통곡하시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시오? 했다. 노숙이 말하기를 정말 알지 못하겠소. 하니 공명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알기 어렵단 말씀이오. 당초에 우리 주공께서 형주를 빌리셨을 때 서천을 취득하면 바로 돌려주시겠다 허락하셨소. 잘 생각해 보시오. 익주의 유장은 바로 우리 주공의 아우로서 하나같이 모두 한조의 고륙이니 만약 병력을 일으켜 그의 성질을 빼앗는다면 남들이 침을 뱉고 욕할까 두려운 것이오. 그렇다고 취하지 않고 형주를 돌려준다면 어디에 몸을 두겠소? 돌려주지 않자니 사돈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겠지요. 이 일이 진퇴양난이라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애통해야 하는 것이오. 했다. 공명이 이야기를 마치고 현덕의 속마음을 자극하자 참으로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목 놓아 크게 울었다. 노숙이 권하기를 황수께서 일단 번뇌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명과 더불어 천천히 도의하겠습니다. 하니 공명이 말하기를 번거롭겠지만 자경께서 돌아가 오후를 만나 한마디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이러한 번뇌와 사정의 변화를 오후께 간절히 구하시고 다시 한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시오. 했다. 노숙이 말하기를 만약 오후께서 따르지 않으시면 어찌하겠소? 하니 공명이 말하기를 오후께서 이미 친누이를 황수께 시집 보내셨는데 어찌 따르지 않으시겠소? 바라건대 자경께서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오. 했다. 노숙은 너그럽고 인자한 덕망 높은 어른이라 현덕이 이토록 애통해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응낙했다. 현덕과 공명이 고개 숙여 살해했다. 연회를 마치고 노숙을 배웅하여 배를 태워보냈다. 노숙이 곧장 시상으로 가서 주유를 만나고 그 일을 자세히 말했다. 주유가 발을 구르며 말하기를 자경이 또다시 제갈량의 꾀에 빠진 것이오. 당초 유비가 유표에 의탁하던 시절에도 늘 집어삼킬 뜻이 있었는데 하물며 서천의 유장이겠소? 이같이 핑계를 대고 미루면 노형께 누가 미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소. 내게 한 가지 계책이 있어
제갈량으로 하여금 내 계산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테니 자경께서 함께 가셔야겠소. 하니 노숙이 말하기를 원컨대 묘책을 듣고 싶소. 했다. 주유가 말하기를 자경께서는 오후를 만나실 필요 없이 다시 형주로 가서 유비에게 말하기를 송건, 유비, 양가가 이미 친척이 되어 한 집안이 되었으니 만약 유씨가 차마 서천을 취하러 갈 수 없다면 우리 동호가 병력을 일으켜 취하러 가겠소. 서천을 취득하면 신부의 혼수품으로 삼을 테니 형주는 동호에게 돌려주시오 라고 하시오. 하니 노숙이 말하기를 서천은 멀고 험해서 그것을 취하기가 쉽지 않소. 도덕의 이런 계책은 불가한 것이 아니오. 했다. 주유가 웃으며 말하기를 자경은 참으로 덕 있는 어른이시오. 그대는 내가 정말 서천을 취하여 그에게 줄 것으로 하시오. 나는 다만 그것을 명분으로 실제로는 형주를 취하러 가되 우선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뿐이요. 동호의 군마들이 서천을 빼앗으러 형주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재물과 식량을 요청하면 유비는 반드시 성을 나와 군사들을 위로할 것이요. 그 틈을 타서 그를 죽여 형주를 탈취하여 내 한을 씻고 조카의 재앙을 풀 수 있는 것이요. 했다. 노숙이 크게 기뻐하여 다시 형주로 찾아갔다. 현덕이 공명과 상의하니 공명이 말하기를 노숙은 틀림없이 오후를 만나지도 않고 다만 시상으로 가서 주요와 무슨 계책을 궁리하여 우리를 꿰어 올 것입니다. 그가 말을 할 때 주공께서는 다만 제가 고개를 끄덕이거든 바로 그대로 승인하십시오. 했다. 계책을 정해놓자 노숙이 들어와서 인사를 마치고 말하기를 오후께서 몹시 황숙의 성덕을 칭찬하시고 마침내 장수들과 상의해서 병력을 일으켜 황숙을 대신해 서천을 빼앗고자 합니다. 서천을 취하면 형주와 바꾸어 혼수품으로 바치고자 합니다. 다만 군마들이 길을 지나갈 때 바라건대 재물과 양식을 좀 얻고자 합니다. 하니 공명이 듣고서 서둘러 고개를 끄덕여 말하기를 정말 대단한 오후의 선의입니다. 했다. 현덕이 손을 모아 감사하며 말하기를 이 모두 자경의 말씀 덕분이요. 하니 공명이 말하기를 강한 군대가 도착하는 즉시 마땅히 멀리 영접해 호개하고 위로해 드려야지요. 했다. 노숙이 속으로 기뻐하여 연회를 마치고 작별하고 돌아갔다. 현덕이 공명에게 묻기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 공명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주유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따위 계책이야 어린아이도 속여넘기지 못합니다. 했다. 현덕이 다시 무슨 뜻인가 묻자 공명이 말하기를 이게 바로 가도 멸괴 춘추시대 진나라가 우나라에게 길을 빌러 광나라를 멸하고 결국 우나라도 멸한 고사의 계책입니다. 허울 좋은 명분은 서천을 빼앗는 것이나 실제로는 형주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주공께서 출정해서 군사들을 위로하여 먹이기를 기다려 그 형세를 타고 사로잡고 성으로 세도에 들어와 적의 무방비한 틈을 치고 적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출격한다는 것입니다.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공명이 말하기를 주공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오직 덫을 준비해 사나운 호랑이를 잡고 좋은 미끼로써 자라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주유가 오기를 기다리면 그가 바로 죽지 않더라도 10중 8구 무기력해집니다. 했다. 곧 조은을 불러 계책을 들려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 나머지는 내 스스로 준비해 놓겠소. 하니 현덕이 크게 기뻐했다. 뒷사람이 시를 지어 감탄하기를 주유가 계책을 정해 형주를 취하려 하지만 제갈량은 그 첫 수를 먼저 알아차렸네. 장강의 좋은 미끼가 드리워진 것만 봤지 그 속에 숨은 낚싯바늘을 못 봤구나 했다. 한편 노숙은 돌아가서 주유를 만나 현덕과 공명이 기뻐하며 의심치 않고
출성하여 군사들을 위로할 준비를 한다 했다고 말해주었다. 주유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이번에야말로 내 개척에 빠졌구나 하고 곧 노숙더러 오후에 아래라고 지시하고 아울러 정보를 보내 병력을 이끌고 지원하게 했다. 주유가 이때 화살에 맞은 상처가 이미 점차 나아서 몸이 무사하니 감령을 선봉으로 삼고 스스로는 서성 정봉과 더불어 제2대가 되었다. 능통 여몽은 후대가 되어 수륙 5만 대군의 형주를 향해 갔다. 주유는 배 안에서 다시 기쁘게 웃으며 공명이 계략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선봉이 하구에 이르자 주유가 묻기를 형주에서 사람을 보내 앞쪽에서 영접하지 않는가? 하니 보고하기를 유황수께서 미축을 보내어 도덕을 만나고자 합니다. 했다. 주유가 불러오게 하여 군사들을 위로하는 것에 대해 묻자 미축이 말하기를 주공께서 모두 준비를 마치셨소? 했다. 주유가 말하기를 황숙은 어디 계시오? 하니 미축이 말하기를 형주 성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도덕과 더불어 술잔을 들고자 하시오. 했다. 주유가 말하기를 오늘 그대들을 위해 병력을 출동해 원정에 나섰소. 군사를 위로하는 예를 갖춤에 절대 서울에서는 안 될 것이오. 하니 미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먼저 돌아갔다. 전선들이 빽빽이 강물 위에 늘어서서 차례대로 전진했다. 점점 나아가 공안에 이르나 한 척의 군선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멀리 영접하러 나오지 않았다. 주유가 전선들을 재촉해서 빨리 가도록 했다. 형주로부터 10여리에 이르자 강물 위는 고요하고 아득한데 정찰병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형주성 위에 양쪽으로 백기가 꽂혀 있는데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했다. 주유가 의심하여 배들을 강기슭에 대게 하고 스스로 강기슭을 올라 말을 타고 감령, 서성, 정봉의 한 무리 군관을 거느려서 친히 정예군사 3천을 이끌고 형주를 향해 달려갔다. 성 아래 이르러도 역시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주유가 말을 세워 군사들에게 명하여 문을 열라고 외쳤다. 성 위에서 누구냐 묻자 동호 군사가 답하기를 동호의 주도도께서 친히 여기에 오셨소. 했다. 말이 미쳐 끝나기 전에 호련 딱딱이 소리가 나더니 성 위의 군사들이 일제히 창과 칼을 세웠다. 막루 위에서 조은이 나와 말하기를 도도께서 이렇게 행차하시다니 도대체 무슨 까닭이오? 하니 주유가 말하기를 내가 그대 주인을 대신해 서천을 취하고자 하는데 그대는 어찌 아직 알지 못하는가? 했다. 조은이 말하기를 공명군사께서 이미 도독에 가도멸괴 길을 빌려 괭나라를 멸함에 계책을 하시고 이 조은을 여기에 머무르게 하셨소. 우리 주공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유정은 모두 한실의 종친이라 어찌 차마 의를 저버리고 서천을 취하겠는가? 만약 동호가 정말 촉당을 취하겠다면 나는 마땅히 머리를 풀어헤치고 산으로 들어가 천하의 신의를 잃지 않겠다 라고 하셨소. 했다. 주유가 듣고서 말머리를 돌리려 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영자 깃발을 들고 와서 말 앞에서 보고하기를 네 갈래 군마가 일제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관아무개는 강릉으로부터, 장비는 자기로부터, 황충은 공항으로부터, 위연은 장릉의 좁은 길로부터 쇄도합니다. 네 갈래 군사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함성이 원근 백리에 진동하여 모두 말하기를 주유를 잡겠다고 합니다. 했다. 주유가 말 위에서 외마디를 큰 소리를 지르자 화살 맞은 상처가 다시 터져서 말 아래로 떨어졌다. 이야말로 고수를 만나 대적하기 어려우니 여러 차례 꾀를 써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네.